김기춘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뉴스가 짧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때문이다. 예, 사실 익숙치 않은 블랙리스트는 익숙한데 화이트리스트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한겨레 21 김한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 네. 오라 그러던데. 아니, 저는 굳이 얼굴을 보고 얘기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왜 이게 추가 기소 사유까지 되는 건지, 네.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없거든요. 네, 블랙리스트는 이제 이른바 지원 배제 리스트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그렇죠. 지원 동료 리스트 정도 될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이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자격이 돼도 안 주는 거고, 네, 그렇죠. 화이트리스트는 자격이 안 돼도 돈을 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단순화시키면 그런 겁니까? 네, 단순화시키면 그렇고, 이게 공적자금,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는 정부 부처를 통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처럼 얘네들은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민간단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은밀한 지원을 할 때는 정경련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디에 돈을 좀 집행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움직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할 때 네. 그런 돈들은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 혹은 이 주제로 만드는 영화는 보수 성향의 영화 혹은 뭐 그쪽이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 어떤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도 돈을 지원한다. 국가의 돈을 그쪽에 자원을 쓴다. 뭐 이렇게. 네, 특히 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영화 분야가 이제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적으로 파장도 크고 문화적으로 이제 그것도 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화예술계의 자편향을 바로잡는다 이런 기조와 취지 속에서 뭐 김영환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구속 사유이기도 했는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네, 그렇죠. 지원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영화들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국뽕 영화라고 불렀던 국뽕이요? 네, 국뽕 국가주의의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고 고취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잘 살게 됐다는 내용을 그렇죠.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제작이 쭉 줄줄이 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라고 하는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라든지 이 영화의 스태프들의 역량을 판단을 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제작 지원금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모태펀드에 낙하산을 꽂는 방식으로 해서 영화 제작 지원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모태펀드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기금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금의 특정 인사,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정 인사를 낙하산하여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충분한 자격 요건이 안 됐는데도 지원한 영화 그렇죠. 같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작 중인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사선에서요? 네. 뭐 어떤 요건을 못 갖췄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전체 제작비가 45억 정도로 영진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3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례적인가요? 이거는 충무로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후문은 알 수가 없어요. 후문은 뭐 알 수는 전무까지만 없는데, 하죠. 모태펀드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태펀드 관계자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 모태펀드가 심사를 할 때 몇 가지 주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영화가 민간 투자를 얼마나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을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그렇죠. 최소한 영화 전체 제작비의 한 30% 정도는 이미 민간에서 투자를 받았느냐. 이거를 주요하게 보고.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실제로 배급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실제로 배급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배급사를 사전에 지금 주요한 배급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주요 배급 라인을 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주요하게 보는데 당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시나리오 통과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영화를 직접 찍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나서 다 잘 만들어도 배근망을 못하면 안 되니까 네. 배근망을 탈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상식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영화가 실제 잘 안 되면. 근데 이 사선회서라는 영화는 일단 이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무릎 그 팔꿈치를 쿵쿵 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이미 무게로 이미 삐끄덕삐끄덕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신인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금 그 이전에 상업 영화를 한 적이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모태펀드에서 아예 심사조차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자도 신인이고 감독도 신인일 경우엔 제작자도 신인이고 네네. 제작자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관례적으로 서류에서 그냥 탈락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아니어도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구조에서 그 다음에 민간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 투자금이 제로. 예. 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냥 서류만 들고 온 거죠. 첫 제작자의 첫 감독한테 돈을 네. 전체 영화에 45억인데 43억을 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태펀드를 통해서 3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진이 직접 지원을 통해서 8억을 받았는데 2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2억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못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가 없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영진이가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영화한테 8억을 먼저 몰아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진이가 어떤 의미죠? 2015년도에 네.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항목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가족영화요? 네, 가족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제가 가족을 다룬다는 그렇죠. 영화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명분은 헐리우드에는 가족영화가 많은데 충무로는 가족영화가 없으니 가족영화를 제작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가족이 주제인 영화는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 영화 연령과 전체 관람가 영화들. 가족영화라는 걸로 지원받은 영화가 또 있습니까? 3편이 있는데 다 제작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편이 이제 이 영화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 항목의 혜택을 나중에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영진이가 보통 이제 기관들이 4월 달에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정부, 이제 문체부나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이때 영진이가 짰던 항목에는 없었습니다. 그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영진이 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위에서 떨어진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체부가 꽂아 넣는지 기재부가 꽂아 넣는지 모르지만 영진이가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 이후에 정부 부처 어딘가서 그 예산을 야, 니네 50억 편성해 이렇게 꽂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 많았대요. 표현이 참 저렴하네요. 네. 꽂았다. 예산 보통 꽂았다는 표현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편성했다고 네, 해주십시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이 편성해라 이랬는데 영진이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말이 나온다. 이건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결국 이제 50억 규모로 해서 이 영화가 최초로 수혜를 받아서 8억을 받고. 그리고 가족영화 지원 사업이요? 예, 지원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 그 사업에 혜택을 입어서 8억 원을 받았던 것은 왜 그렇게 급하게 편성했다고요? 모태펀드 추정키로는 모태펀드에서 민간 투자가 제로인 상태에서 모태펀드를 받기가 좀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모태펀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없으니. 뭐라도 하나 받아놔라고 했는데 받을 항목이 없으니까 가족영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편성을 한 다음에 8억을 꽂아놓고 자, 이제 8억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5억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그 순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네. 네, 완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문으로 너무 다정해요. 그리고 이제 배급사도 그때 딱 잡고 그래서 그 시기가 딱 이루어지는데 이 사선회사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일단 요거부터 감탄하고요. 이 국가가 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되길 바랬었는데 실제로 영화가 지금 개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중이고. 네. 근데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영화 업계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영화 업계에서는 도대체 이 영화가 뭐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반응보다 이 영화가 그렇게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영화가 발생을 당연하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규모가 한정적이기 혹시 때문에. 이 영화가 도대체 뒷 배경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지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려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3부에 5분만 추가로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물어보고 끝내게.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입니다. 3부에서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2부에 이어서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와 함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선에서라고 하는 영화가 이례적으로 대략 45개 영화 예산 중에 43억을 네. 예, 국가에서 투자를 받았다. 네. 이런 것은 전무하다. 네, 그렇죠. 예, 후무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후무하겠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마지막에 대단히 다정다감하게 국가가 네. 챙겨주었다 이 영화를. 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품성이 이렇게 다정했는가까지 가려고 하다 말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이게 박근혜 정부가 다정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단체들이 2012년부터 했던 이제 대대적인 캠페인 중에 하나가 통영의 딸 구하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아하. 이게 월북한 오길란 박사의 가족을 둘러싸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감금하고 수용소에 가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펼쳐지는 한마디로 이제 네. 북한이 나쁜 나라고. 그렇죠. 북한의 실상을 불량 이제- 국가고 네.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캠페인을 주도했던 이가 이제 최홍재 씨인데 예. 최홍재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죠. 박근혜 정부가 좋아할 내용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가 실제 그런 펀드를 받아서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또 그렇죠. 영화적으로도 훌륭한 영화가 완성되면 네. 뭐 영화 자체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영화 산업 자체로는. 그런 주제를 다뤘다고 해서 모든 영화가 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예,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어떻게 그런데요. 됐습니까? 저희가 저는? 촬영 스태프들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 영화의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는 해외 로케를 갔을 때 해외 로케를 가자마자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이 영화가 하려고 목표로 하는 영화가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왜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촬영을 하다가 자기가 볼 땐 좀 미진한데 그냥 접자. 그러니까 감독이나 이런 그 영화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이 영화의 완성도에 아무런 열정과 성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거는 그 영화에 어떻게 이 영화가 투자받았는지를 모르고 네. 그냥 스텝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 현장 스텝으로 결합했던 분의 말은 그래서 이 영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 촬영을 나가면 회차를 지키고 그렇죠. 감독이 하나라도 더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작사하고 감독 사이에 있는 싸움이 벌어지죠. 제작사는 돈을 아끼려고 하고 그렇죠. 감독은 조금이라도 더 찍으려고 네,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민간 투자를 받은 경우엔 그 민간 투자사가 그 영화에 실시간으로 오늘은 돈을 얼마큼 썼고, 뭐 이런 걸 이제 그렇죠. 모니터링 관리를 하죠. 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PD가. 그런 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돈을 모태펀드 쪽에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저희 시네십이랑 같이 취재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모태펀드는 회수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영화가 잘못됐다, 뭐 흥행에 엎어졌다. 그러니까 일단 개봉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뭐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예가 없었고 아직까지. 근데 흥행에 실패했다, 개봉을 했는데 뭐 배급을 못했다, 실패했다 이러면 뭐 투자한 거는 회수할 수 없는 거죠. 이 자금의 성격이. 네, 자금 성격이. 그러니까 실제 애초에 좋은 의미로 그러려고 만들어진 기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작에 참여했던 스텝은 이거 영화 개봉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만. 네, 이렇게 그렇죠. 이틀 만에 직감했다는 건 대충 만들었다는. 대충 만들고 이 영화가 개봉하려고 하는 어떤 퀄리티나 밀도 있게 촬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 지금 개봉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개봉이 뭐 영화가 제작하다 보면 후반기 과정이 이제 길어지면 개봉이 이제 늦어질 수 있는데 이 영화 그렇죠. 원래 4월 개봉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개봉이 안 되고 있고 이 영화를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정도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게 작은 영화가 아닌데 이 정도 영화의 제작비면 지금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언론 릴리스, 그러니까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거의 안 돼 있고. 혹시 가편집본을 본 분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취재할 때는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개봉인데요. 네네. 예. 비밀스럽네요. 다정하고 비밀스럽네요. 그러면 이런 방식 유사하게 지원을 받았던 영화가 또 있나요? 네, 또 있죠. 그래서 모태펀드의 평균 투자액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하거든요, 투자를. 네. 근데 이건 그 30억을 한 번에 받은 거죠. 넣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례적이기도 네,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 외에도 아까 제가 이제 국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가주의를 고취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찬양받았던 영화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연평해전,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영화들이 모태펀드로부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 영화들이 3, 40억 투자를 받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들이 5억, 10억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엄청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 영화들은 일사천리로 모태펀드에서 그 몇 개의 투자 펀드가 조합을 해서 30억, 40억씩 투자를 바로바로 해줬죠. 그렇군요. 물론 뭐 액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의심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건들이 사선에서와 유사하게 네. 정권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액수도 이렇게 크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구심을. 근데 그 중에서 사선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연평해전이나 인천상륙작전은 민간 투자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이 영화가 시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사선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에 두 영화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는군요.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이렇게 다정하고 비밀스러운 관계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 자체의 출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 출발점이 두 건 다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그래요? 네. 안 다정한 곳이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가 일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증언으로 예. 그 두 건을 뒷받침하는 취재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출발이 어딜까를 보다 보니까 예. 예상외로 이게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네. 국정원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봤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예술이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점 지적이란 제목의 국정원 보고서를 받고 김기춘 실장이 그 국정원 보고서를 토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거 이제 김영환 업무수첩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좌파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좌파 기관장들을 다 밀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유인천 장관이 총대를 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랬죠. 그때도 국정원이 그 청와대에 과거 정부의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모두 국정원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다정한 기관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정스러운 방법으로 돈을 지원한 다음에 비밀스럽게 진척이 됐군요. 그리고 영화는 아직 안 나오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직접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영화를 진행했던 영화사가 있던 빌딩에.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사선에서. 그 빌딩에 가짜뉴스하고 탄핵 반대하는 단체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네. 이런 뉴스가 떨렁 있었지 않습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연결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국정원 보고서를 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런 사선에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화이트리스트 지원을 받은 영화의 제작사였나요? 아니면 제작사가 그 사무실로 쓰는 공간. 네, 제작사를 찾아가 봤더니 그 제작사의 같은 건물에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탄핵 당시 이제 태극기 집회를 네. 참여하거나 주관했던 단체들이 잔뜩 그 빌딩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재미난 일인데요. 아주 재미난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한 빌딩인데, 소호 빌딩인데, 이 건물 지하에 그 태극기 집회에서 가짜뉴스를 뿌렸던 노컷일베라는 언론사, 그리고 그때 보수단체들이 50개 이상 모여서, 그리고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그 전 원장이 창립 발기인을 했던 탕기국. 네, 그 창기국은 아니고요. 그 보수단체 연합체, 네. 자유주의 수호시민연대라고 하는 뭐 이 단체. 그러니까 이게 탕기국은 탄핵을 단일 이슈로 모여있는 우파단체 연합체고 자유주의 수호시민연대는 우리가 우파를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렇게 해서 이 단체가 결국 이 단체에 물론 다 뭐 거의 겹쳐있죠. 예. 뭉쳐있지만. 네, 그런 단체의 사무국이 거기 있고 이 영화사 화이트리스트 영화사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 세 단체가 같은 공간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같은 공간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가짜 뉴스 탄핵 반대 단체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 영화사. 네. 뭐 서로 친소관계 아니면 누군가 기획 이거밖에 없을 텐데 같은 공간을 쓰는 이유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 맨 밑에 공통점은 국정원으로 묶일 수도 있는.
왜냐하면 국정원의 오비가 그 단체 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 탄핵 반대 뉴스가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 사이트가 굉장히 특정한 시점에 오픈을 하고 특정한 시점에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들이 이제 본인들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언제 처음 사이트를 오픈하냐면 TV조선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취재를 들어갔을 무렵에 승인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JTBC 태블릿 PC가 보도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날부터 기사를 발행하기 시작하거든요. 딱딱 그 시점들에 맞춰서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다 보면 특수활동비도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거기까지 아직 취재가 안 됐죠. 네, 아직 뭐 취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시비를 보시면 네, 나중에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가 잘 됩니다. 그때 취재가 되면 지면에 나가기 전에 저희 방송에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였습니다. 한겨레 시. 이 영화가 민간 투자를 얼마나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 네.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을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그렇죠. 예. 최소한 영화 전체 제작비의 한 30% 정도는 이미 민간에서 투자를 받았느냐. 뭐 이거를 주요하게 보고. 말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이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실제로 배급할 수 있느냐. 뭐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실제로 배급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배급사를 사전에 뭐 어떤 뭐 지금 주요한 아하. 배급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주요 배급 라인을 탈 수 있느냐. 네, 뭐 그걸 이제 주요하게 보는데. 뭐 당연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시나리오 통과됐다는 네. 얘기고. 그리고 영화를 직접 찍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감독이 누구냐. 네. 그리고 나서 다 잘 만들어도 배급망을 못하면 안 되니까 네. 배급망을 탈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상식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영화가 실제 잘 안 되면. 근데 이 사선에서라는 영화는 일단 이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무릎 그 팔꿈치를 쿵쿵 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이미 무게로 이미 삐끄덕삐끄덕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미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신인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금 그 이전에 상업영화를 한 적이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모태펀드에서 아예 심사조차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자도 신인이고 감독도 신인일 경우엔 제작자도 신인이고 네네. 제작자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네. 이런 게 돈을 좀 집행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움직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할 때 네. 그런 돈들은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 혹은 이 주제로 만드는 영화는 보수 성향의 영화 혹은 뭐 그쪽이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 어떤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도 돈을 지원한다. 국가의 돈을 그쪽에 네. 자원을 쓴다. 뭐 이렇게. 특히 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영화 네. 분야가 이제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적으로 파장도 크고 문화적으로 이제 네. 그것도 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화예술계의 자편향을 바로잡는다 이런 기조와 취지 속에서 뭐 네. 김영환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구속 사유이기도 했는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네, 그렇죠. 지원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원이 나오죠.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영화들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국뽕 영화라고 불렀던 국뽕이요. 네, 국뽕, 국가주의의, 일단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고 네, 고취하는 막, 거.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잘 살게 됐다는 네, 내용을 그렇죠. 기반으로 하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제작이 쭉 줄줄이 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라고 하는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그 투자 그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라든지 이 영화의 스탭들의 역량을 판단을 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제작 지원금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죠. 그래서 네. 한국 영화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모태펀드에 낙하산을 꽂는 방식으로 해서 영화 제작 지원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모태펀드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기금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금의 특정 인사, 박근혜 네. 정부 시절의 특정 인사를 네. 낙하산하여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충분한 자격 요건이 안 됐는데도 지원한 네, 영화 그렇죠. 같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작 중인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선에서요? 네. 네. 뭐 이게 이번- 어떤 요건을 못 갖췄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전체 제작비가 45억 정도로 영진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43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는 충무로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후문은 알 수가 없잖아요. 후문은 뭐 알 수는 전무까지만 없는데, 하죠. 모태펀드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태펀드 관계자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모태펀드가 심사를 할 때 몇 가지 주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하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뉴스가 짧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때문이다. 예. 사실 익숙치 않은 블랙리스트는 익숙한데 화이트리스트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투연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네. 오셨네. 네. 오라 그러던데. 아니, 저는 굳이 얼굴을 보고 얘기할 생각까지는 네,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왜 이게 추가 기소 사유까지 되는 건지 네.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없거든요. 네, 그 블랙리스트는 이제 이른바 지원 배제 리스트잖아요. 화이트 리스트는 그렇죠. 지원 동료 리스트 정도 될 겁니다. 아하. 블랙리스트는 이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자격이 돼도 안 주는 거고, 네, 그렇죠. 화이트리스트는 자격이 안 돼도 돈을 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단순화시키면 그런 네, 겁니까? 단순화시키면 그렇고 이게 공적 자금,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는 정부 부처를 통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처럼 얘네들은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민간 단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은밀한 지원을 할 때는 정경련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디 경우에는 아예 뭐 관례적으로 서류에서 그냥 탈락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가 아니어도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구조에서 그 다음에 민간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 투자금이 제로. 예. 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냥 서류만 들고 온 거죠. 첫 제작자의 첫 감독한테 돈을 네. 전체 영화에 45억인데 43억을 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태펀드를 통해서 35억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영진이 직접 지원을 통해서 8억을 받았는데 2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2억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요?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못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가 없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영진이가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영화한테 8억을 먼저 몰아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진이가 어떤 의미죠? 2015년도에 네.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항목을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가족 영화요? 네, 가족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제가 가족을 다룬다는 그렇죠. 영화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명분은 헐리우드에는 가족 영화가 많은데 충무로는 가족 영화가 없으니 가족 영화를 제작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가족이 주제인 영화는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 영화 연령과 전체 관람가 영화. 가족 영화라는 걸로 지원받은 영화 또 있습니까? 뭐 3편이 있는데 네. 다 제작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네. 중에 한 편이 이제 이 영화입니다. 첫 근데 번째. 그런데 그 항목의 혜택을 나중에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영진이가 보통 이제 기관